그래서 올해는 정말 지겨울 게 뭐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은 뭐 내내 이어질 겁니다. 내내 이어질 거예요. 결론이 안 날 거거든. 결론이 안 날 거야.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미국의 경기 침체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물가가 현재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더 높게 더 길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경제가 무너질 거니까 어떻게든 연준이 좀 뒤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기에는 고용시장이 탄탄해서 지금 연준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인플레가 개같이 부활할 것이니까 그렇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또 경기는 또 계속 압박을 받고 뭐 그런 얘기를 1년 내내 할 겁니다. 1년 내내 할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걸 보느냐에 따라 결론 나는 거죠. 물가 지표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연준이 이제 고마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왜 물가 지표는 이제는 뚜렷하게 하락이 보이거든. 물가도 이제 그 선행 지표라는 게 미국 CPI가 있으면은 미국 CPI를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게 중국 뭐 PPI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그냥 미국 CPI가 이렇게 내려가면 중국 CPI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거의 마이너스일 걸요. 그게 3달 정도 지금 제가 실수로 겹쳐 결었는데 한 3달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따라갈 것이고 그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됐는데 거기 물가 지표 그러니까 물가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지수를 보면은 이번에 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이것도 50이거든요. 50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이제 그 인플레가 좀 잦아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고 한때 이거 80을 넘었습니다. 80을 넘었던 게 미친 속도로 빠지더니 그리고 이제 지난달 발표해서 47로 기준선 이하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39로 더 빠진 거예요. 근데 39가 어느 정도냐면 경기 침체의 그 최고점 그 바닥권 정도 수준이에요. 보통 그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인 지표를 한 몇 개월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세배 지표니까. 그리고 뭐 보면 뭐 물가가 빠질 거라는 거. 그리고 하다못해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럽이 요즘 따뜻해가지고 이제 가스 가격도 많이 빠졌고 이제 적어도 전쟁 이전으로 돌아왔죠. 전쟁 이전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이렇게 빡세게 한다는데 기름값이 안 오릅니다. 그것도 크죠. 예전에는 중국 리오프닝 하면 이제 유가가 순간적으로 튀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을 이렇게 개같이 할 줄도 몰랐지만 유가가 80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고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랐다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제가 톡방에서 보여드렸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물가의 시대를 열었던 모든 지표들이 다 이제 적어도 전쟁 이전으로 다 돌아왔어요. 운임 지수는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델타 변이 이제까지 빠질 건데 떨어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 곧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물가만 보면 떨어질 건데 문제는 고용은 안 떨어져. 그러니까 물가를 저는 약간 물가 지표를 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보는 사람은 뭘 이렇게 빠지는데 아니 일단 물가가 이렇게 빠지면 연준이 이제 뭐 물가 얘기하기가 좀 서먹서먹하잖아. 물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죠? 근데 또 고용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게 고용이 의미 있게 빠져야 무너져야 물가가 그 장기적인 물가가 잡힌다.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과열됐던 물가가 좀 내려오는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싸우는데 불과 한 몇 년 전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파월이 매파되기 전에 극비둘기였을 때, 파월은 사실 좀 왔다 갔다 했는데 2018년에는 또 이제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죠. 그랬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극비둘기가 됐다가 그렇게 우기다가 이제 또 극매파가 됐는데 예전에 이제 2016년에 제 강의를 좀 오래 들으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고압경제 하이프레셔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그 담론이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었던 그 자넷 옐런이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자넷 옐런이 그때도 잭슨홀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도 많이 풀었고 실업률은 거의 바닥에 붙어 있고 자연 실업률 밑에 있는데 왜 물가는 안 오르죠? 였습니다. 아. 그래서 경제학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청을 했어요. 요걸 좀 밝혀달라. 안 밝혀졌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필립스 곡선 아시잖아요. 필립스 곡선이 이거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이제 떨어지면 이제 이 나이키 모양 이 나이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잘못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요거지. 그러니까 실업률이 내려가 물가 올라가고 이거는 요건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 떨어지고 실업률이 내려가 물가 올라간다. 요거잖아요. 요게 필립스 곡선 아니겠습니까? 실수로 나이키를 그려가지고 뭐 근데 요즘은 뭐 곡선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이키를 그리든 아디다스를 그리든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틀린 김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그러니까 2016년에도 그 원래대로라면 실업률이 여기까지 붙었어요. 물가 올라야 되는데 물가가 안 올랐잖아.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연준 의장이 물어봤어. 나 진짜 놀리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물어보거든. 라고 했는데 아무도 답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의장이 됐던 파월이 실제 그런 말도 해요. 필립스 곡선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 그때 막 해외 레디디에서는 필립스 직선이라 그랬어. 필립스 직선 이거. 요것도 있었어요. 실업률이 오르나 내리나 물가는 그냥 똑같음. 필립스 직선. 제가 만약에 그때 요거 논문 냈으면 노벨상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진짜 이렇게 움직였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그때 인정을 했어요. 필립스 곡선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다.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지금 실업률이 엄청나게 낮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 근데 필립스 곡선을 중시하면 여차하면은 물가가 팡 튈 수 있는 상황인데 돈을 뿌리기가 무섭겠지. 그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필립스 곡선을 믿고 있다면 이 상황에 돈을 뿌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괜히 뿌려가지고 이게 마중물대가 터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밑밥을 깔아서 필립스 곡선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경기가 무너질 것 같다. 이거 코로나 초반이니까. 그럼 실업률이 엄청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물가는 낮은데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거 최악의 상황, 어쨌든 최악의 상황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디플레잖아요. 이게 디플레. 구조적 디플레로 간다. 우리 이러다가 일본 된다. 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래, 필립스고 나발이고 일단 풀어. 된 거지. 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때 2018년에 트럼프랑 그렇게 싸우면서 억지로 금리 올려가지고 한번 경기를 작살낼 뻔 하기도 했던 파월이 갑자기 그렇게 비둘기처럼 됐던 것도 이 필립스 곡선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저는 일단 그걸 좀 의심하고 있고 똑같은 논리.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23년에는 또 다른 곡선을 만나요. 필립스 직선이라고 이제 필립스 직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는 내려오는데 실업률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은 물가가 내려가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 됐던 간에 물가가 내려가든지 물가가 내려가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제 물가가 내려와야 되고 이게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데 지금 물가는 내려오는 게 확실하단 말이죠. 그죠? 확실해. 이건 내려와. 그럼 물가가 내려오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실업률의 선행 지표가 뭐예요? 물가 선행 지표 말씀드렸잖아. 중국 PPI 같은 거, 그리고 이제 ISM 지수의 물가 지수라든지 선행 지표들 다 내리꽂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고용 지표는 선행 지수가 어떻냐? 고용 지표는 동행 지표하고 선행 지표 둘 다 탄탄합니다. 좋아진다고 보긴 하지만 적어도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겠냐? 물가는 내려가고 실업률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연준은
그 2016년에 자넷 옐런이 던진 그 의문, 왜 필립스 곡선이 안 되지? 라는 거를 방향만 바뀌었잖아. 그 방향은 그때는 실업률이 내려갔는데 물가가 왜 안 올라가냐 이거였는데 지금 물가가 내려갔는데 왜 실업률이 안 올라가지? 뭐 이거잖아요. 그게 어찌됐든 방향은 다르지만 필립스 곡선이 안 움직인다는, 왜 안 움직이지라는 똑같은 그 혼돈에 빠진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FOMC 의장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 원래대로라면 지금 왜 고용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금리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요거 얘기한 거잖아요. 요거 필립스 곡슨 얘기한 거잖아요. 요건 끊겨서 잘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물가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고용 시장을 좀 망가뜨려서라도 금리를 높여서 망가뜨려서도 고용 시장을 좀 망가뜨려야 물가가 내려온다. 요거가 이게 금자옥자잖아요. 이게 그 매파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비관론자들이 이제 지금 약간 그 성전처럼 모시고 있는 논리가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가는 내려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 번 말씀드린 지금 실업률이 안 내려온다. 제가 머리로 가리고 있네. 죄송합니다. 실업률이 안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연준은 고민입니다. 이거 뭐가 맞는 걸까? 또 필립스 코콘이 또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연준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확신을 했냐면 오늘 새벽에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의사록 보니까, 물론 의사록은 조금 이제 좀 지난 거긴 하지만, 보면 결론을 한마디로 줄이면 물가는 빠지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우리도 모르겠으니까 시장 너희들도 함부로 예단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물가 빠지고 10월달, 11월달 물가가 빠진 건 반가웠으나 좀 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감속을 하는 것이 시장이 좀 부적절한 완화를, 그러니까 시장이 또 그 뭐 피벗이니 뭐냐면 김치국을 그랑대로 마시면 곤란할 테니까 소통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시장 오를 것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눌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새로운 얘기가 없을까? 연준도 모르겠거든. 물가는 내려올 것 같고 내려오고 있고 더 내려올 것 같은데 실업률은 안 올라가.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파월이라면, 그래 안 올라가, 내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하면 뭐 금리를 6, 7%까지 올려가지고 이래도 안 올라가, 독하네, 한번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필립스 호크스를 만들고 만다. 아주 그냥 다 죽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2019년에 했던 것처럼 필립스 곡선을 잠깐 덮어놓는 판단을 할 것인가?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이름 헷갈린다. 티무라우스 기자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파월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물가를 못 잡은 의장이야말로 최악의 의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파월을 강경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난주 강연도 그 얘기했고, 근데 물가가 내려오면 물가 잡은 거잖아. 기왕이면 물가만 잡으면 됐지, 물가하고 경기를 동시에 잡았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물가를 잡았으면 중앙은행장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 40년 만에, 그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온 거잖아요. 그거를 잡은 게 파월이 될 수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 경기도 다 작살냈지라는 그 표현을 넣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닐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 판단은 파월은 굉장히 처신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좀 있으면 좀 밑밥을 깔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제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뭐 의사록 그건데, 의사록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1년 올해 내내 아까 말씀드린 그 논쟁이 계속 터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좀 더 나빠진다던가, 뭐 아니면 경기 침체가 좀 더 가시화된다던가 할 수 있겠죠.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 고민해봐야 될 건 뭐냐면 파월이 아직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물가를 이제 잡아서 장기 기대 인플레를 잡아야 될 것이다. 파월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도 많이 했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경기를 작살내고 경기를 좀 많이 작성을 해서 물가 잡은 것보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고통을 안겨준 의장으로 남는 것도 본인한테 분명히 부담인데 아직까지는 강경한 태세를 하고 있다는 건 카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최근에 파월만 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 코로나 이전의 파월을 잘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일단 뭐 그 한번 설명드렸으면 100%가 나온 게 있고 제로가 나온 게 있는데 그나마 좀 믹스가 된 게 한 그 11월 달에는 자료는 한 38%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12월 달 발표가 나오면 한 40%를 넘을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실제 예전에도 이 같은 지표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40%를 넘었는데 경기 침체를 가지 않고 그냥 수리슬쩍 넘어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67년하고 2019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길래 40%까지 빠르게 치솟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갑자기 이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냐? 우리 2019년에 경기 침체 있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경기가 돌아오고 있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2019년 기억나실 겁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나 연준한테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올해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래서 수요와 기대 인플레를 억제를 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게 위험할 정도로 경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물가는 여전히 우리의 적이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내려왔고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너무 구체적이 됐으니까 그냥 침체가 아직은 아니지만 보험적으로 먼저 낮춘다. 그래서 2019년, 2016년에 이 백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험성 경기 침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걸 비껴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한번 썼던 게 또 파월이에요. 2019년이잖아. 그때 금리 3번 낮춰가지고, 그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때 금리 인하를 3번 해가지고 그 경기를 되돌렸거든요. 되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연준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믿는 연착륙은 일단 최대한 버텨가지고 기대를 억누르다가 진짜 심각해지면 보험적으로 한두 번 낮춰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말 그대로 딥한 되돌리기 힘들 정도의 침체로 빠지는 거는 맞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미리 말하면 안 되잖아. 미리 말하면 이미 뭐 그걸 믿고 달려버릴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치과 의사 말씀드리죠. 아프면 손들라고 해서 뭐 손들면 조금만 참으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말을 그 자체가 아프지만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치료를 위한 과정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성 금리 인하의 그 효과는 정말 극한에 갔을 때 딱 이렇게 그 만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게 다 죽기 전에 와서 구해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게 지금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50 밑으로 내려가서 그 경기 침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헤드라인 지수를 좀 선행하고 있는 게 신규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드라인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그 세부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주문이거든. 아무래도 일단 주문 경기에 관련된 건 앞으로 주문을 얼마나 넣었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문을 한 게 얼마 만에 오고 뭐 가격을 얼마 줬고 그것 때문에 신규 주문을 늘려가지고 사람 얼마 뽑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지엽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신규 주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6월부터 이제 그 헤드라인은 이번에 내려갔지만 신규 주문은 작년 6월부터 그러니까 벌써 이제 반년 됐어요. 반년 정도 내려와 있었고 이게
그 47 정도까지, 예, 지금 47.2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45까지 떨어지면, 그 신규 주문 지수 45까지 떨어지면 거의 예외 없이 경기 침체에 돌입을 했거든요. 근데 45 근처에 갔음에도 경기 침체를 결과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건 67년, 그리고 95년, 그리고 2019년입니다. 세 번 케이스 모두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67년이나 뭐 2019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95년 케이스 말씀드리면 94년도 굉장히 빨리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 멕시코 작살나고 막 그게 이제 태평양을 돌아가지고 그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까지도 되고 결국에 롱텀 캐피탈로 넘어가면서까지 번지긴 했습니다만 95년 미국은 당시에는 경기 침체가 없었다. 근데 95년 되면서 한번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건 거죠. 시장한테 사이먼 우리가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죽지는 않게 우리가 보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역사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겁을 낼 필요도 만약에 그냥 보험이고 나발이고 안 하면 뭐 답이 없죠. 뭐 그냥 파월이 뭐 진짜 이제 물가 한번 진짜 저 세상으로 보내보자. 뭐 경기가 그냥 아예 가로로 만들어 버리자 작정하면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도 의미가 없는데 근데 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위험한데도 피해갔던 케이스가 있고 지금 그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금리 인상이 멈추고 동결된 이후에 아무리 보험성이라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평균. 그럼 내년 1분기에 인상을 멈출 수 있으면 빠르면 3분기, 4분기에는 인하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추세적은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이제 완전히 경기를 저지상으로 보내지는 않겠다는 사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경로가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우려가 과했다 하면 좀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보이면 시장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빨리 움직이니까 좀 땡겨다 보면 이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이 가능할 것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라는 거고.